세상 사람들은 나를 두고 미친 할망구라고 합디다. 1조 원이 넘는 빌딩을 몇 채나 가진 여편 내가 새벽마다 남의 집 대문 앞을 기웃거리며 젖은 박스를 줍고 다니니 그럴 법도 하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이 번듯한 강남 빌딩 숲 아래 내가 차마 꺼내지 못한 내 청춘의 뼈아픈 비밀이 얼마나 깊이 묻혀 있는지 말이오. 서울 강남 한복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은 빌딩들 사이로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었습니다. 여든을 훌쩍 넘긴 강금네 할머니는 오늘도 낡은 리어카를 끌고 길을 나섭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마디가 굵어 그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지요. 굽은 허리로 길가에 버려진 박스를 줍는 할머니의 모습은 영락없는 빈민촌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늘어선 수십 층짜리 빌딩들 중 세 채가 할머니의 소유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빌딩에서 나오는 한 달 임대료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소문난 1조 자산가였습니다. 할머니 또 나오셨어요? 아이고 이제 이런 건 그만 좀 하세요. 아드님이 보시면 얼마나 속상해 하겠어요. 단골 편의점 청년이 안쓰러운 듯 박스 몇 개를 내어주며 말을 건넵니다. 금내 할머니는 그저 입 빠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고마워 총각. 이게 내 운동이고 내 팔자야. 가만히 있으면 몸에 좀이 쑤셔서 못 견뎌.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박스를 접어 리어카에 올렸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박스를 줍는 데에는 돈 때문이 아닌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박스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낡은 신문지나 잡지 혹은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쪽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70년 전 전쟁통에 잃어버린 막내동생의 이름 석자가 혹시라도 적혀 있을까 하는 간절한 희망 때문이었지요. 할머니는 리어카를 끌고 자기 소유의 빌딩 지하 주차장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로비와는 대조적인 작고 초라한 관리실 겸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곳에 앉아 낡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장부에는 빌딩의 수익 내역이 아닌 지난 수십 년간 할머니가 찾아 헤맨 사람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할머니의 방은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빌딩 옥상에 마련된 작은 조립식 주택이었지요. 할머니는 찬물에 밥을 말아짠지 하나를 얹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때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세련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외아들 민석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왜 자꾸 이런 곳에서 주무시고 새벽마다 박스를 주우러 다니시는 겁니까? 사람들 눈이 무섭지도 않으세요? 1조 자산가 강금내 여사 알고 보니 박스 줍는 노인네라고 신문에라도 나면 제 얼굴이 뭐가 됩니까? 민석은 화가 난 듯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대형 건설사의 대표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에게 어머니는 언제나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이자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민석아, 내가 이 옥탑방 바닥에 서린 내 눈물을 아느냐. 내가 왜 이 빌딩을 올렸는지, 왜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지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게다. 금내 할머니는 조용히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깊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석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해서 돈 버신 거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누리셔도 되잖아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드시면서 편하게 계시라고요. 대체 그놈의 동생 찾기는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벌써 70년이 넘었어요. 살아있다면 벌써 연락이 왔겠죠. 아니, 살아있다. 내 혈육의 기운이 아직 이 땅 어딘가에 숨쉬고 있어. 나는 느낀다. 내가 이 많은 돈을 거머쥐게 된 건 다 그 아이를 찾으라는 하늘의 계시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석은 답답한 듯 가슴을 치며 방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벽에 걸린 바래진 사진 한 장을 어루만졌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와 더 어린 남동생이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노을이 붉게 물드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금내 할머니는 오늘따라 가슴이 일렁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비단 보따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1조 원의 자산을 일굴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반전의 열쇠가 들어 있었지요. 그것은 아주 오래된 일제강점기 시절의 금괴 한 덩이와 피 묻은 서찰 한 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시작은 1940년대 경성의 한 지하 밀실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찰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글자는 이미 희미해졌지만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그날의 비명과 총성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금내야, 이 금괴는 독립자금으로 쓰여야 할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라가 해방되었으니 너는 이 돈으로 사람을 구하는 데 쓰거라. 억울한 사람, 배고픈 사람,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혼을 찾는데 말이다. 그것은 할머니가 모시던 주인의 유언이었습니다. 친일 8.5 위장의 독립운동을 돕던 주인이 죽기 직전 금내에게 맡긴 비밀 유산이었지요. 금내 할머니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도 지우지 못한 주홍글씨가 있었습니다. 그 금괴를 들고 도망치던 날 뒤쫓아오던 순사들을 따돌리기 위해 잠시 내려놓았던 동생의 손. 그 손을 놓친 것이 할머니의 평생 한이 되었습니다. 문득 옥상 문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보따리를 숨겼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민석이 아닌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는 할머니의 장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여긴 왜 들어왔어? 할머니가 소리쳤지만 남자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낡은 시계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시계를 본 금내 할머니의 눈이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동생의 목에 걸어주었던 태엽이 망가진 은시계였습니다. 이게 왜 내 손에 있는 거냐? 너 혹시? 남자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흉터가 있었고 눈매는 서늘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누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 거 아닙니까? 1조 원이나 벌어놓고 고작 이런 박스나 죽고 계셨다니 실망인데요. 할머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70년을 그리워한 동생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 대신 증오와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정말 그날 잃어버린 막내동생인 걸까요? 아니면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찾아온 악연인 걸까요? 금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거칠게 할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의 방 안으로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누님의 그 화려한 장부를 내놓으시죠. 그 안에 든 진짜 유산의 행방도 함께 말입니다. 고요했던 옥상 주택의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습니다. 1조 자산가 할머니의 평생을 건 마지막 사투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2와 70년의 침묵 깨어난 괴물. 돈이라는 게 참 무섭습디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가장 가까운 핏줄에 눈을 멀게 하고 칼을 들게 하니까요. 내 눈앞에 선 이 사내의 눈빛에서 나는 그 옛날 순사들에게 쫓기며 느꼈던 그 서늘한 죽음의 그림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내 동생 금상이라 자처하는 이 남자는
정말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맨 그 어린 소년이 맞을까요? 옥상 주택의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금내 할머니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남자의 손에 들린 은시계는 분명 할머니가 동생의 목에 걸어주었던 것이 맞았습니다. 태엽이 고장나 멈춰버린 그 시계는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아픔이었지요. 금상아, 정말 내가 금상이냐? 살아 있었던 개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대답 대신 코방귀를 뀌며 방 안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그와 함께 들어온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할머니의 낡은 가구들을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님, 감성적인 재회는 나중에 하시죠. 일단 그 장부부터 내놓으시지 않겠습니까? 이 빌딩들의 진짜 주인 이름이 적힌 그 장부 말입니다. 남자의 말에 금내 할머니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가슴팍에 숨긴 비단 보따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빌딩 재건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자산의 뿌리가 된 독립자금의 내역과 주인의 유언장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잠시 70년 전 해방 직후의 경성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린 금내는 주인의 집 지하 밀실에서 피 묻은 금괴 보따리를 안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총성이 울리고 일본 순사들과 그들의 앞잡이들이 무서운 기세로 쫓아왔지요. 누나, 나 힘들어 못 가겠어. 8살이던 남동생 금상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금내는 동생의 손을 잡고 끌었지만 보따리의 무게와 동생의 고집을 감당하기엔 14살 소녀의 몸이 너무나 가년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금상아. 저기 골목만 지나면.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보였고 다급해진 금내는 동생을 근처 집더미 속에 숨겼습니다. 여기 꼭 숨어 있어. 누나가 금방 올게. 이 시계 꼭 쥐고 있어, 알았지?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금내는 미끼가 되어 반대 방향으로 뛰었고 우여곡축 끝에 살아남았지만 다시 돌아갔을 때 동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집더미 옆에는 동생의 작은 신발 한 짝만이 뒹굴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금내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시장통에서 국밥 배달을 하고 공사판에서 모래를 나르면서도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땅을 샀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힘을 키워 동생을 찾겠다는 일념뿐이었지요. 다시 현재의 옥탑방입니다. 남자는 할머니의 침묵이 길어지자 인내심이 바닥난 듯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노인네가 기가 먹었나? 장부 어디 있냐고 묻잖아. 그때 옥상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민석이 잊은 물건이 있는 듯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방 안의 험악한 풍경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짓이야? 민석이 달려들었지만 검은 양복의 사내들에게 금세 제압당해 바닥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여유롭게 민석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오, 이쪽이 조카님 되시나? 반갑네. 내가 바로 자네의 외삼촌 강금상 일세. 뭐? 외삼촌? 말도 안 돼. 외삼촌은 전쟁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민석은 당황하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금내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민석의 멱살을 잡고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누님이 아주 철저히 숨기셨군. 내가 살아 돌아오면 이 막대한 재산을 나눠줘야 할까봐 무서웠나 보지. 하지만 어쩌나 법적으로 따지면 이 재산의 뿌리는 우리 가문의 것이고 나에게도 정당한 지분이 있는데 말이야. 닥쳐라. 이 가짜 놈. 금내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리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 동생 금상이는 비록 어렸지만 눈매가 선했다. 너처럼 남의 재산을 탐내며 사람을 협박하는 괴물이 아니었어. 내 놈이 어디서 그 시계를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내 동생이 아니다. 남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아니, 나는 강금상이 맞아. 당신이 버리고 간 그날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아? 일본 놈들의 양자로 팔려가고 이름도 잃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버텼어.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당신이 그 금덩어리를 챙겨서 도망치느라 나를 버렸기 때문이잖아. 남자의 절규에 금내 할머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오직 할머니와 동생만이 아는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남자가 그날의 상처 입은 소년이란 말인가요? 남자는 할머니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석의 목을 제압했습니다. 선택해, 누님. 장부를 내놓고 1조 원짜리 빌딩들의 명의를 나에게 넘길 건지 아니면 하나뿐인 아들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걸 볼 건지. 안 돼. 민석아. 할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신념과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 사이에서 할머니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아까부터 강조하던 장부의 위치였습니다. 남자는 할머니가 장부를 어디에 숨겼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특정 장소만 훑어보고 있었지요. 잠깐. 저 놈은 내가 장부를 어디 뒀는지 이미 알고 있어. 그런데 왜 나를 협박하는 거지? 금내 할머니는 1조 원을 굴리는 자상 가답게 냉철함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슬쩍 눈길을 돌려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보았습니다. 그 달력 뒤에는 금고가 있었지만 진짜 장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알았다. 장부를 줄 테니 아이는 놓아줘라.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장롱 쪽으로 향했습니다. 남자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사내들이 할머니를 길을 터주었고 할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내가 찾는 거냐? 할머니가 상자를 여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전등이 동시에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매서운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아, 지금이다. 밑으로 피해. 어둠 속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소화탄이었습니다. 아비규환이 된 방 안에서 할머니는 민석의 손을 잡고 옥상 난간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남자가 어둠 속에서도 귀신같이 할머니의 뒤를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역시 보통 노인네가 아니군. 하지만 누님, 여긴 20층 옥상입니다. 어디로 도망가시려고? 남자의 목소리가 할머니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래층에서 수많은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미리 설치해둔 비상벨이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몇 분. 남자는 최후의 수단인 듯 할머니의 목옷을 움켜쥐고 난간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같이 죽자, 누님. 나만 지옥에서 살 순 없지. 할머니의 몸이 허공으로 기울어지는 찰나 할머니는 남자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금상아, 너는 정말 내 동생이 아니구나. 내 동생이라면 그 시계 뒷면에 새겨진 글자를 읽었을 텐데. 남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 글자? 할머니는 남자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 시계는
너를 찾기 위해 내가 만든 가짜란다. 진짜 내 동생은 이미 20년 전에 내 곁으로 돌아왔거든. 순간 남자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를 평생 보좌해온 그 비서가? 아니면 빌딩을 관리하던 그 노인이? 진실이 밝혀지려는 순간 옥상 문이 폭발하듯 열리며 경찰들과 함께 한 남자가 등불을 비추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빌딩에서 평생 청소부로 일해온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누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청소부 노인의 목소리에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금내 할머니를 위협하던 가짜 금상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 걸까요? 그리고 1조 원의 자산 뒤에 숨겨진 마지막 반전은 무엇일까요?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지만 강남 빌딩 숲의 비밀은 이제야 비로소 그 거대한 몸집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제3화 진짜와 가짜, 그 기나긴 숨바꼭질의 끝. 평생을 기다린 얼굴이 바로 곁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사람의 심장은 멈춘다고 합니다. 70년 세월을 피눈물로 채우며 찾아 헤맸는데 정작 그 사람은 내 빌딩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계단을 닦고 있었다니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은 아마도 우리네 인생의 가장 잔인한 진실을 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옥상 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금내 할머니를 협박하던 가짜 금상은 청소부 노인 박영감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박영감은 굽은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손에 든 손전등으로 가짜 금상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 손전등 불빛 아래서 가짜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누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저런 가짜 놈 때문에 누님의 그 귀한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영감의 목소리는 낮고 온화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금내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박영감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옥상 바닥을 적셨습니다. 금상아, 정말로 내가 내 동생 금상이란 말이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 왜 내 옆에서 청소나 하며 그 모진 세월을 보낸 게야? 할머니의 절규에 박영감은 가슴 아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가짜가 들고 있던 것보다 훨씬 낡고 뒷면에 투박한 글씨로 금내와 금상이라고 깊게 새겨진 진짜 은시계였습니다. 시간은 20년 전 금내 할머니가 첫 번째 빌딩을 완공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할머니는 성공한 사업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지만 속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사람 찾는 광고를 내고 흥신소를 뒤졌지만 돌아오는 건 사기꾼들의 거짓말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빌딩 관리소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면접 자리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말수도 적었던 그 노인은 이력서도 없이 그저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라고 말했지요. 할머니는 왠지 모를 이끌림에 그를 채용했습니다. 그가 바로 박영감이었습니다. 박영감은 빌딩의 가장 더러운 곳, 가장 구석진 곳만 골라 청소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성실함이 마음에 들어 종종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박영감이 청소를 하다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낡은 시계를 할머니가 줍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계 뒷면에 새겨진 그 이름을 본 순간 할머니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영감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누님, 저를 찾았다고 세상에 알리지 마십시오. 누님 곁에는 누님의 재산을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누님 동생이라는 게 밝혀지면 저들이 저를 이용해 누님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저는 그저 이렇게 누님 곁에서 누님을 지키는 그림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두 남매의 눈물겨운 약속이었습니다. 박 영감은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자들을 가려내는 감별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오늘 나타난 가짜 금상 역시 박 영감이 오래전부터 지켜봐 온 사기꾼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이지요. 다시 현재의 옥상입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가짜 금상은 광기의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이거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보겠군. 그래, 진짜가 나타나셨다 이거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 이 옥상 밑에는 내 부하들이 깔려 있고 너희 둘만 사라지면 이 빌딩들은 다 내 차지가 될 거다. 가짜 금상이 칼을 휘두르며 박 영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옥상 입구에서 수십 명의 보안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민석이 미리 연락해둔 경찰 특공대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석이 달려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가짜 금상과 그의 일당은 순식간에 제압되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가짜 금상은 악을 썼습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아? 너희가 가진 그 1조 원의 자산, 그게 어디서 온 건지 세상이 알게 되면 너희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의 목소리가 멀어지자 옥상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금내 할머니는 박 영감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70년 만에 맞잡은 남매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석아, 이리 와라. 내 외삼촌께 인사드려야지. 민석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박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빌딩을 지나칠 때마다 허리 숙여 인사하던 청소부 노인이 자신의 외삼촌이라니 믿기지 않는 사실이었지요. 민석은 죄송스러운 마음과 벅찬 감정이 뒤섞여 박 영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외삼촌, 제가 무례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영감은 민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다, 조카님. 자네가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걸 보며 이 삼촌은 늘 든든했다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빌딩 너머로 눈부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금내 할머니는 박 영감과 함께 빌딩 꼭대기층에 위치한 비밀 금고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평생 모아온 1조 원 자산의 실체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황금이나 현금이 가득할 거라는 민석의 예상과는 달리 벽면 가득 낡은 서류철과 사진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뭡니까? 설마 이게 1조 원의 자산인가요? 할머니는 인자하게 웃으며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래, 민석아. 사람들은 내가 빌딩을 3채나 가진 부자라고만 생각하지. 하지만 내 진짜 재산은 바로 이것들이란다. 지난 70년간 내가 찾아낸 잃어버린 가족들의 명부야. 금내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시절 받은 독립자금의 씨앗을 불려 전쟁과 가난으로 흩어진 수천 가족을 찾아주는 재단을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의 대부분은 이름 없는 실종자들을 찾고 그들의 생계를 돕는 데 쓰이고 있었지요. 박 영감이 청소부로 지내며 전국을 떠돌았던 이유도 바로 현장에서 직접 실종자들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의 1조 원 자산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거대한 희망의 펀드였던 셈입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구나. 금상이를 찾았으니 이제 이 짐을 내려놓아도 되겠어. 할머니는 박 영감의 손을 잡고 빌딩 옥상에서 강남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그 화려함보다 그 길을 걷고 있을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 영감이 조심스럽게 서류철 하나를 더 내밀었습니다. 누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어젯밤 그 사기꾼 놈이 했던 말 기억하시지요?
우리 부모님을 밀고하고 그 금괴를 가로채려 했던 그 진짜 배신자의 후손이 지금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금내 할머니의 눈빛이 다시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아직 청산되지 않은 과거의 빚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 배신자는 누구이며 할머니의 빌딩 숲에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걸까요? 남매의 재회는 끝이 아닌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사와 가장 가까운 적 그리고 마지막 유언장. 도둑을 맞으려니 개도 안 짖는다는 옛말이 있지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도둑이 담을 넘을 때 개가 짖지 않은 이유가 그 도둑이 매일같이 고기를 던져주던 낯익은 얼굴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우리 가문의 금괴를 가로챘던 그 배신자의 핏줄이 지금 내 코앞에서 웃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쩌시겠습니까? 아침 햇살이 강남 빌딩 숲을 비추고 있었지만 금내 할머니의 집무실 안은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할머니는 박 영감이 건넨 낡은 서류철을 손이 떨리도록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할머니의 아버지와 함께 독립운동 자금을 관리했던 3명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의 이름 위에 붉은색으로 커다란 가위표가 쳐져 있었지요. 최만식. 이놈이었구나. 우리 아버지를 밀고하고 그 밤에 일본 순사들을 몰고 온 놈이 바로 이놈이었어. 금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년 전 불타던 생가와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부모님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금내에게 금괴 보따리를 넘기며 속삭였습니다. 만식이를 믿지 마라. 그놈이 우리를 팔았다. 하지만 박 영감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누님,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그 최만식의 손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누님 건물을 호시탐탐 노리며 매각을 종용해온 제일건설의 최진만 회장입니다. 금내 할머니는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최진만. 그는 강남 재개발의 황태자로 불리며 금내 할머니의 빌딩들을 사들여 그 자리에 거대한 복합 쇼핑몰을 세우겠다고 수차례 찾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매번 거절할 때마다 그는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어르신,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하시조라고 점잖게 말하곤 했지요. 그 웃음 뒤에 할머니 가문에 피눈물이 섞여 있었다니 할머니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예고도 없이 제일건설의 최진만 회장이 할머니의 옥탑방을 찾았습니다. 평소처럼 값비싼 양복을 매끄럽게 차려입은 그는 박 영감이 옆에서 바닥을 닦고 있는 것을 힐끗 보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여사님, 오늘도 여전히 소박하시네요. 이제 그만 고집 꺾으시고 제 제안을 받아들이시죠. 1조 원이면 여사님 아드님 평생 쓰고도 남을 돈 아닙니까? 왜 자꾸 이 낡은 건물들에 집착하십니까? 금내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최진만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매가 70년 전 아버지를 배신했던 최만식의 것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최 회장, 자네 할아버지 성함이 최자만자 식자 되시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최진만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여유를 되찾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조부님 성함은 어떻게 아십니까? 예전에 경성에서 좀 날리시던 분이었죠. 사업 수완이 대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업 수완이 아니라 배신 수완이었겠지. 나라를 팔고 친구를 팔아 세운 그 사업 이제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나? 할머니의 서슬퍼런 꾸짖음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진만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찻잔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들춰내서 좋을 거 없습니다. 세상은 이긴 자의 기록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살아남아 부를 읽었고 당신 아버지는 죽어서 이름만 남았죠.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도장을 찍지 않으시면 여사님이 그토록 아끼는 그 재단부터 무너질 겁니다. 최진만은 할머니가 비밀리에 운영해온 가족 찾기 재단의 자금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할머니의 약점을 쥐고 흔들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최진만이 돌아간 뒤 금내 할머니는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으로 세상을 주무르는 자들과 맞서기 위해선 단순히 돈이 많은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할머니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비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금괴도 문서도 아닌 수많은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낡은 수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지난 수십 년간 찾아주고 보살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장관이 되었고 어떤 이는 법조인이 되었으며 어떤 이는 평범한 시장 상인이 되어 할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박 영감을 불렀습니다. 금상아, 이제 우리가 모아온 그 진짜 힘을 써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배신자의 후손이 이 땅에서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말이다. 박 영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강남 빌딩 숲 아래에서는 소리 없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도움으로 가족을 찾았던 법조인들이 모여 최진만의 제일건설이 저지른 비리와 탈세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시장 상인들은 최진만이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적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최진만은 할머니의 아들 민석을 포섭하기 위해 은밀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민석 씨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모양입니다. 이 빌딩들 명의만 넘겨주시면 제일건설의 부회장 자리를 드리죠. 어머니의 그 캐캐 묵은 과거 따위가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당장의 권력이 중요하지. 민석은 흔들렸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그림자에 가려져 박수 줍는 노인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던 그에게 부회장이라는 직함과 막대한 부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며칠 뒤 금내 할머니는 민석이 최진만과 몰래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박 영감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의 핏줄도 찾아주며 평생을 살았는데 정작 내 자식은 탐욕에 눈이 멀어 원수의 손을 잡으려 하다니요. 할머니는 민석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민석은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민석아, 내가 최진만이를 만났다는구나. 그놈이 너에게 무엇을 약속하더냐? 어머니. 저는 그저 어머니가 편안하게 사셨으면 해서 그런 거예요. 그 낡은 신념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언제까지 위태롭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돈도 벌 만큼 벌었잖아요. 민석의 외침에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느냐?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장이다. 내가 왜 너에게 한 번도 아버지를 보여주지 않았는지, 왜 우리가 이 빌딩 옥상에서 살아야 했는지 여기 다 적혀 있다.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민석이 알지 못했던 경악할 만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의 친아버지는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70년 전 금내 할머니를 도와 독립자금을 지키려다 채만식의 밀고로 고문을 당해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 즉 최진만은 민석에게 있어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손자였던 것입니다. 유언장을 읽어 내려가던 민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무슨 짓을... 민석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금내 할머니는 아들의 젖은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가문의 비극이 끝날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빌딩 아래층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최진만이 보낸 용력들이 재단을 강제로 철거하기 위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커먼 연기가 치솟았고 할머니의 평생이 담긴 서류들이 불길 속으로 던져지고 있었습니다. 금내 할머니는 타오르는 불길을 응시하며 리어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가자 금상아. 그리고 민서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저 악마들에게 진짜 자산가의 무서움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자꾸나.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화염 속으로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조 원의 자산 뒤에 숨겨진 최후의 반격, 그 전율 돋는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제호와 타오르는 불꽃 속의 진실 그리고 위대한 유산의 완성. 사람들은 불이 모든 것을 태워 없앤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무리 뜨거운 불길로도 결코 녹일 수 없는 것들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기억과 70년 세월을 견뎌온 진실의 무게입니다. 오늘 내 평생을 일궈온 이 빌딩이 화염에 휩싸이는 것을 보며 나는 비로소 내가 가진 진짜 재산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우고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강금내 할머니는 민석의 부축을 받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무릎은 시큰거리고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할머니의 눈빛만은 촛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1층 로비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최진만이 보낸 용력들이 집기를 부수고 재단의 귀한 서류들을 마당 한복판에 쌓아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만두지 못할까? 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 할머니의 호통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불길 앞에서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던 최진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타오르는 서류 더미를 가리키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지요. 강 여사님 너무 늦으셨네요. 당신이 평생 모아온 그 잘난 가족 찾기 기록들 이제 다 제가 되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누가 당신 말을 믿어줄까요? 이제 이 빌딩도 이 땅도 다 내 겁니다. 최진만의 조롱의 할머니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타오르는 불길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 회장, 자네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믿나 보군. 하지만 저 종이 쪼가리들이 탄다고 해서 내가 찾아준 수천 명의 가족이 서로를 껴안았던 그 온기까지 태울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때였습니다. 빌딩 밖에서 수많은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수십 대의 차들이 빌딩 주위를 에워싸더니 차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양복을 입은 신사부터 작업복 차림의 아저씨, 그리고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들까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오직 하나, 금내 할머니의 재단을 통해 잃어버린 혈육을 찾았거나 할머니의 도움으로 절망 속에서 일어선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지요. 가장 앞에 선 남자는 현직 검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최진만의 용력들을 매서운 눈으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최진만 회장, 당신을 방화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제일건설의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증거 이미 우리 수사팀이 확보했습니다. 최진만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뭐라고? 당신들이 여기 왜? 증거가 어디 있다고? 그때 박영감, 아니 할머니의 동생 금상이가 청소복을 벗어 던지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자네가 내 누님을 협박하며 빌딩을 가로채려던 그 모든 대화, 그리고 자네 할아버지가 우리 가문의 독립 자금을 가로챘다는 자백이 담긴 녹취록이 여기 다 들어있네.
내가 청소부로 지내며 자네 사무실을 드나들 때 자네는 나를 그저 눈먼 노인네로만 봤지? 금상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최진만은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믿어온 돈의 권력이 할머니가 쌓아온 사람의 성벽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불길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진압되었고 최진만과 그 일당들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로비에 금내 할머니와 금상이 그리고 아들 민석이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반쯤 타버린 사진 한 장을 주워 올렸습니다. 70년 전 동생과 찍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의 얼굴은 타지 않고 온전했습니다. 누님,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부모님의 원수도 갚았고 누님의 명예도 지켰습니다. 금상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이리 오너라. 할머니의 부름에 민석이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내가 부자가 되기를 바란 적이 없다. 다만 내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 고결한 마음만은 잊지 않기를 바랐지. 이제 이 빌딩들을 어떻게 할지 내가 결정해 보거라. 민석은 타버린 서류 더미와 로비에 모인 사람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 빌딩들을 팔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곳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가족 찾기 역사관으로 만들겠습니다. 돈을 버는 건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주는 건물이 되게 하겠습니다. 할머니의 입가에 비로소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강남 한복판 낡았던 금내 할머니의 빌딩은 이제 화려한 유리 건물이 아닌 따뜻한 나무 벽돌로 지어진 역사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커다란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와 작은 은시계를 든 소년의 동상이 세워졌지요. 금내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박스를 줍지 않습니다. 대신 할머니는 매일 아침 금상이와 함께 역사관 로비에 앉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할머니를 일조 자산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희망을 줍는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어느 맑은 오후 할머니는 역사관 옥상 정원에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상아, 저기 좀 봐라. 노을이 꼭 우리 고향집 뒷마당 같지 않니? 그러게 말입니다, 누님. 참으로 긴 여행이었습니다. 두 남매는 서로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70년의 모진 세월도 1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의 무게도 이제는 가을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역사관 입구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이곳에 오면 30년 전 헤어진 제 어머니를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만. 남자의 손에는 낡은 쪽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할머니가 오래전 누군가에게 써주었던 낯익은 필체가 적혀 있었지요. 금내 할머니는 다시 한번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의 입가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는 듯 잔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1조 원짜리 유산은 그렇게 또 다른 누군가의 삶 속으로 따뜻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육화 부메랑처럼 돌아온 은혜, 진정한 자산의 완성. 인연이라는 게 참으로 묘합디다. 내가 무심코 건넨 빵 한 조각이 수십 년 뒤에 따뜻한 집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정성을 다해 끓여준 밥 한 그릇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니까요. 인생을 다 살고 보니 내가 움켜쥐고 있던 돈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그 마음만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내 노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더군요.
강남 한복판 나무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가족 찾기 역사관 로비에 앉아있던 강금래 할머니는 창밖으로 내리는 부드러운 오후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일상은 박스를 줍는 고단한 새벽이 아니라 찾아오는 이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그들의 사연을 들어주는 평온한 시간이 되었지요. 할머니의 굽은 허리는 여전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세상 그 어느 보석보다 깊고 맑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의 묵직한 유리문이 열리며 한 중년 신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세련된 양복 차림에 귀한 기품이 흘렀지만 할머니 앞에 서자마자 아이처럼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낡고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해진 노란 종이 쪽지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 종이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손만 대면 바스러질 것만 같았지요. 어르신, 혹시 이 글씨를 기억하시겠습니까? 50년 전 서울역 뒷골목에서 한 여인에게 건네주셨던 그 마음 말입니다. 할머니는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그 쪽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누렇게 변색되어 글씨조차 희미해진 그 종이에는 이 아이를 도와주시오. 훗날 내가 반드시 갚겠소. 마이너스 강금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투박한 필체를 보는 순간 할머니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떨려왔습니다. 50년 전 시리고 아팠던 그의 겨울의 냄새와 소리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1972년 전 국민이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30 남짓이었던 젊은 금내는 남편을 사고로 여의고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아들 민석을 등에 업은 채 서울역 근처 시장 귀퉁이에서 작은 구멍 가게를 꾸려가고 있었지요. 가게라고 해봐야 연탄 몇 장, 라면 몇 봉지, 그리고 설탕물이 전부인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치던 섣달금은 밤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문을 닫으려는데 혼몸에 아이를 안은 젊은 여인이 가판대 앞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여인의 옷은 얄디얄받고 신발은 다 해진 검정 고무신이었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는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우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헐떡이고 있었지요. 아이고 사람 살려. 여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구랴. 애가 숨을 안 쉬어. 금내는 앞뒤 재지 않고 여인을 가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껴두었던 연탄 한 장을 화덕에 새로 넣었지요. 그리고는 부엌으로 달려가 하나 남은 보리밥을 물에 말아 대접했습니다. 허겁지겁 먹던 여인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이거 좀 드시오. 애부터 살려야지 엄마가 정신을 놓으면 어떡해. 여인은 죽 한 그릇을 허겁지겁 비워내더니 제 입보다 아이의 입에 먼저 죽을 넣어주며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금내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파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비단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 민석이 겨울에 심한 기침을 할 때 쓰려고 한 달 동안 손톱이 닳도록 시장 바닥을 누벼 모은 5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500원이면 쌀 몇 가마니를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지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가져가시오. 아이 데리고 어디 가서 하룻밤이라도 따뜻하게 자야지 안 그러면 이 눈길에 애잡겠소. 그리고 이건 내 이름이랑 주소 적은 거니까 나중에 정 갈 곳 없으면 이리로 찾아오시오. 금내는 몽당 연필을 침을 묻혀가며 낡은 포장지 조각에 글자를 적어 주었습니다. 여인은 그 쪽지와 돈을 가슴에 품고 몇 번이고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절을 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여인의 얼굴을 보며 금내는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 약값이 모자라겠지만 저 아이는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하나. 다시 현재의 역사관 로비입니다. 중년의 신사가 된 그날의 아이 승우 씨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50년의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어머니는 10년 전 눈을 감으실 때까지 이 쪽지를 머리맡에 두셨습니다.
이 글자를 써준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추운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 거다. 승우야, 너는 나중에 성공하거든 반드시 이분을 찾아 은혜를 갚아야 한다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승우 씨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가방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5천억 원에 달하는 기부 증서와 승우 장학재단의 설립 계획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온기를 잊지 않으려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쓰레기를 줍고 접시를 닦으면서도 그날의 죽 한 그릇 맛을 떠올리며 공부했습니다. 이제 저는 세계적인 IT 기업의 대표가 되었지만 제 마음속 영웅은 늘 할머니뿐이었습니다. 이 돈은 할머니의 것입니다. 할머니가 원하시는 곳에 써주십시오. 로비에 모여 있던 아들 민석과 동생 금상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5천억 원이라니요. 1조 원 자산가라는 명성 뒤에 숨어있던 할머니의 고단한 세월이 이 거대한 기적의 씨앗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머니가 복을 타고났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복이 아니라 할머니가 뿌린 눈물의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내 할머니는 인자하게 웃으며 승우 씨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승우야, 고맙구나. 내 어머니의 마음은 이 쪽지 한 장으로 이미 만 배가 되어 돌아왔단다. 나는 이미 이른을 훌쩍 넘긴 노인네라 이 큰 돈을 다 쓸 데가 없어요. 그리고 돈이란 건 말이다. 내 주머니에 있을 때는 그저 종이 조각이지만 남의 눈물을 닦아줄 때는 비로소 생명이 되는 법이지. 할머니는 창밖으로 보이는 역사관 옆 넓은 빈터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원래 최진만 회장이 거대한 쇼핑몰을 지으려던 땅이었습니다. 나는 이 돈으로 내 배를 불리는 대신 희망의 집을 짓고 싶구나. 나처럼 글을 몰라 평생 서러웠던 노인들이 마음껏 한글을 배우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먹으며 꿈을 꾸는 그런 학교 말이다. 학교 이름은 쪽지 학교라 지으면 어떻겠니? 그 노란 종이 한 장이 너를 살렸듯이 이 학교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게 말이다. 승우 씨는 할머니의 욕심 없는 모습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자신의 생각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지요. 그는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 자리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뜻한 학교를 짓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이 노을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드는 시간, 금내 할머니는 역사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곁에는 평생을 청소부로 지내며 누나를 지켰던 동생 금상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금상이는 품속에서 70년 된 은시계를 꺼내 조심스럽게 태엽을 감았습니다. 70년 전 전쟁통에 멈췄던 그 시계가 이제야 제 속도를 찾은 듯 경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째깍째깍째깍. 그 소리는 마치 70년 전 헤어졌던 두 남매의 심장 소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처럼 규칙적이고 평온했습니다. 금내 할머니는 동생의 어깨에 머리를 살며시 기댔습니다. 70년 전 보따리를 들고 뛰며 놓쳤던 동생의 온기가 이제야 온전히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누님,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부모님 원수도 갚았고 금상이도 찾았고 이제 승우 같은 좋은 아들도 생겼으니 누님은 이제 편히 쉬셔도 됩니다. 그래, 금상아. 참으로 긴 숨바꼭질이었다. 우리가 이 빌딩 숲에서 서로를 모르고 지낸 그 세월도 사실은 이 시계 태엽을 감기 위한 과정이었나 보구나. 이제 나는 아무런 미련이 없다. 할머니는 지평선 너머로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1조 자산가라는 무거운 이름표를 달고 살았지만 할머니에게 진짜 자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길 잃은 사람을 찾아주고 배고픈 이에게 밥을 먹이고 헤어진 남매가 다시 만난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평화였지요. 아들 민석도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부회장 자리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일궈온 그 숭고한 유산을 지키는 관리인이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학교 공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매일 현장에 나가서 나무 한 그루, 벽돌 한 장 직접 챙기겠습니다. 어머니가 구멍가게 하던 시절의 그 마음 잊지 않고 담겠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쥐어 주었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복소복 쌓이는 눈은 할머니의 낡은 리어카 위에도, 새로 지어질 학교터 위에도, 그리고 세 사람의 어깨 위에도 공평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강금래. 그녀의 이름은 이제 강남의 화려한 건물주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쪽지를 썼던 여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1조 원의 자산보다 더 값진 것은 바로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라는 위대한 진실을 남긴 채 말입니다. 자, 이제 밥 먹으러 가자꾸나. 오늘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주마. 50년 전 그 맛 그대로 말이다.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펴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뒷모습은 세상 그 어떤 1조 원짜리 빌딩보다 묵직하고 아름다웠습니다. 70년의 한과 1,000,000조의 부귀영화도 결국 사랑이라는 따뜻한 찌개 한 그릇 앞에선 작고 소박한 행복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의 울림이 되셨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